서울 성수동, 여의도 더현대서울, 삼성 코엑스몰 등에서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팝업 스토어. 온라인이 기반인 브랜드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지만은 삼양식품이나 농심, 진빔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 팝업 스토어를 활용합니다. F&B 브랜드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럭셔리 브랜드들도 그렇죠. 최근엔 에스파 같은 연예인이나 침착맨 같은 인플루언서들도 홍보를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더라고요. 드라마가 또 너무 잘 되면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굿즈를 팔기도 합니다. 보면 확실히 일반 매장과는 다릅니다. 2주 반짝 운영하고 사라지는 곳이지만 아낌없이 돈을 팍팍 쓴 게 티가 나죠. 팝업 스토어의 성지, 동시에 50여 개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 중이라는 성수동에 가면은 팝업 스토어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1일 임대료가 적게는 200에서 500만 원, 비싼 곳은 2,500만 원인 곳도 있더라고요. 단 하루 임대료가요. 임대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기획이나 운영, 프로모션, 매장을 꾸미는 비용까지 더하면 웬만한 가게 하나 차리는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 기업들은 왜 이렇게 팝업 스토어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성수동과 팝업 스토어입니다. 특정 공간에 임시적으로 세워지는 매장, 이런 개념이 아주 없었던 개념은 아닙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파머스 마켓, 우리나라의 5일장도 넓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팝업 스토어는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죠. 1997년 패트릭 쿠리엘체라는 사람이 LA 클럽 한 켠에 스트릿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벤트성 매장이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아예 독립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매장을 여닫는 식으로 발전했죠. 제한된 기간 동안만 문을 열고 닫는 팝업 스토어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층 소비자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소비자층이 타깃인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패션 브랜드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가 참여했고요. 이런 팝업 스토어가 한국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게 2010년대입니다. 이커머스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서 도시 중심가의 상권에도 공실이 생기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게다가 팝업 스토어는 단기로만 매장을 빌리니까 위치가 좋은 곳에 들어가도 비교적 비용을 덜 들일 수 있고요. 팝업의 시대가 열린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단 비용적인 면이 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유동인구가 많고 번화한 지역에다가 본사 직영 매장을 으리으리하게 차려놓는 게 일반적이었죠. 여러분 혹시 강남역 빵전쟁이라고 기억하시나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남역 11번 출구에는 골목 하나를 두고 파리바게뜨 매장과 뚜레쥬르 매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기업이 한 달에 내는 임대료만 해도 1억 원이었어요.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지만 남기는커녕 다 손해를 보면서 자리를 지켰죠. 이 강남역 빵전쟁을 종식한 것은 바로 건물주였습니다. 파리바게뜨 매장의 임대료가 1억 4천으로 오르면서 철수를 결정했고 뚜레쥬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수했거든요. 두 기업 다 5년이란 시간 동안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자리를 지켰던 건요, 빵을 많이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광고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강남이란 지역에 매장이 크게 들어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빵을 사 먹고 사 먹지 않더라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옥외 전광판에 돈을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이러니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우린 이런 걸 보통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부릅니다. 주력 매장, 대표 매장이라고도 부르죠. 지금도 강남역에는 파이브가이즈처럼 핫한 브랜드나 카카오 프렌즈 같은 엄청난 인기 브랜드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차리고 있고요. 하지만 강남역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차릴 수 있는 브랜드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무지막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들은 이런 상설 매장을 세우는데 들이는 돈과 광고 효과를 저울질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런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 걸까? 그래서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있었던 팝업 스토어의 개념을 도입해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성수동이란 공간이 등장했죠.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지금처럼 성수동 구석구석이 핫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서울숲 북쪽의 공간에만 유독 맛집과 핫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비슷하고요. 물론 성수역 인근에 대림 창고 같은 곳들이 들어서면서 성수동 카페거리가 만들어졌고 핫플이 형성되기도 했지만은 이 두 곳은 사실상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봐야 할 정도예요. 직선 거리로만 봐도 1km가 넘거든요. 서울숲 인근은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들이 중심입니다. 때문에 거대 브랜드보다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많죠. 그런데 성수역 부근은 준공업단지입니다. 오래된 창고와 낡은 공장들이 밀집한 공간이에요. 이 큰 공간을 활용하려면 일단 자본이 많아야 합니다. 기획력도 개인의 레벨이 아니라 기업의 레벨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제가 8, 9년 전쯤에 성수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한 건데요. 이 지역이 메이저급 상권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은 개인이 하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당시 성수동 분위기상으로는 기업들이 몰려와서 상설 매장을 차리는 건 시간이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고 성수동으로 몰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곳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성수역 부근에 아모레 성수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웠는데요. 국내 기업으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그냥 화장품을 파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체험하기 위한 복합 문화 공간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났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이커머스가 부상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일상화됩니다. 원할 땐 얼마든지 그것도 최저가로 물건을 구할 수 있게 됐죠. 때문에 기업들은 더 큰 과제를 받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상점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려면 상점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액티비티로 자리를 잡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것도 경험적인 소비에 해당하거든요. 그냥 베이글 뿐인데, 그냥 삼겹살일 뿐인데, 반짝하고 유명세를 탄 식당들은 오픈런을 해서라도 찾아가고 대기줄이 길수록 먹기 힘든 곳일수록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닌 음식점 전체를 소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줄을 서고 인테리어를 감상하고 인스타그래머블한 음식을 경험하는 거죠. 아모레 성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상품은 온라인이나 올리브영에서 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상품이라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걸 듣고 내 피부가 어떤지 점검받고 제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소비자들은 아모레 퍼시픽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소비자들이 아모레 성수로 몰렸고 동시에 성수동에는 비슷한 매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고 SNS에서 파급력 높은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성수동을 방문했죠. 기업들이 진짜로 원하는 소비자층이 성수동으로 밀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은 곳이 바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가장 선두에 있었던 곳이 바로 디올이죠. 한국 2호 플래그십 스토어를 성수동에 내는 초강수를 뒀거든요. 그때 당시엔 디올이 여길 싶었는데요. 여기 앞에서 인증샷 많이 찍으시죠? 원래 이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였던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디올의 이런 행보도 다 이유가 있었죠. 팬데믹 이후 MZ세대는 명품 소비의 핵심층으로 떠오릅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SNS를 즐기는 MZ세대가 몰리는 성수동은 디올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매장을 내기엔 최적인 공간이었죠. 이후엔 버버리, 까르띠에, 루이비통, 샤넬 등과 같은 브랜드가 성수동으로 몰려와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성수동은 럭셔리 브랜드부터 영세한 브랜드까지 들어와서 팝업 스토어를 여는 팝업의 성지가 됐고 오프라인 광고판 역할을 맡는 상권으로 부상했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터질 게 터집니다. 임대료가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예전에 이게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거엔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는데요. 금액이 자꾸 오르다 보니 이젠 1, 2주 정도 짧게 운영하는 게 보편화됐죠. 그런데 이런 한시성이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희소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거든요. 지금도 성수동에선 적게는 30여 개, 많게는 50여 개 이상의 팝업이 동시에 운영됩니다.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는 게 반복되면서 성수동은 매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죠. 매거진에선 이달의 팝업 스토어 일정을 공유하고 사람들은 나름의 투어 루트를 짜서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성수동은 이젠 일종의 테마파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성수동을 찾게 만드는 요소죠. 사실 돈슐랭에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수많은 식품 브랜드와 유통 브랜드는요, 대부분 소비자들 곁에서 오래 머물렀던 브랜드입니다. 때문에 힙하다거나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죠. 짜파게티나 가나 초콜릿, 새우깡이 새로워봤자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도 팝업 스토어를 마케팅 요소로 적극 차용하면서 이목을 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팝업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는 가나 초콜릿 하우스인데요. 롯데제과에서 75년부터 만들어왔으니 올해로 49년이나 된 상품입니다. 사실 지금은 고디바나 로이스 같은 해외 고급 초콜릿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가나에 열광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성수동에 들어선 가나 초콜릿 팝업 스토어는 보란듯이 잘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롯데 웰푸드 역시 가나 초콜릿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냥 초콜릿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초콜릿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해주는 곳이었죠. 주간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컨셉으로 잡고 계절에 어울리는 초코 디저트와 음료를 제공했거든요. 가나 초콜릿은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와 메시지를 더한 결과 22년,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대성공을 터뜨렸죠. 예약이 밀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이제는 도쿄에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팝업 스토어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추억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사실 오감이란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는 없지만 이 아쉬움도 SNS가 채워줍니다.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고, 이 소비층은 워낙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다 보니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인증샷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몇 억씩 지불하면서 성수동을 찾는 게 아닐까 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익숙한 것은 새롭게, 새로운 것은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식품 브랜드들마저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팝업 스토어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지역에 더 재밌는 팝업들이 등장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본 팝업 스토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